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수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은 침묵을 깬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미투 캠페인에 나선 이들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도 한 현직 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해서 네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당한 성추행 문제를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사실 공개를 시작한 건 오래됐는데 이제 현직 검사가 공개를 하고 나니 사회적으로 이제 처음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해왔는데 관심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충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진짜 충격적일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능히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 조직이죠. 위계가 강하죠. 어떤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남자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심정이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갖춰져 있고 또 검사들의 성인지력이 굉장히 낮고 검사가 됐다는 게 뭐 성적 감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를테면 영화계라든지 또 뭐 노동계라든지 이런 데는 그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은 2018년에 돼서야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답답한 조직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머 이런 일이 뭐 혹은 어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보여진 사실에 대한 걱정보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시작이 그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뭐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직역, 다른 직업,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 또는 이제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님은 성폭력 소송 전문이란 이런 별칭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네. 직접 뭐 이렇게 본인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그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 직장 생활을 12년 9개월 정도 했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8년 차 됐을 때 제가 직장 내 그 성희롱, 추행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보다 이제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4개월 이상 발령이 나지 않았고 발령이 나서 이제 간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 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겠죠. 고과를 줄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했는데 고과를 어떻게 줘요. 그럼 정당하게 진급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쭉 다 겪고 나서야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하면서 회사가 갑자기 또 성희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발령을 냈는데 그래서 그 후에는 회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에 돌입을 했고요. 만 4년 정도 싸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싸웠고 다행히 승소를 해서 그 과정을 책으로 쓰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 후 다시 지금 만 4년 정도는 유사한 소송들을 중심으로 소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면 4년 동안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보통 개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 아닌가요? 그게 그럴 것 같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네. 사실 막상 싸움을 시작해보고 나면 다닐만 합니다. 그래요? 그제서야 비로소 다닐만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전까지는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세다라는 조직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버틸 수 있을까? 혹은 이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나는 경력 사원으로 그 회생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주변에서도 막 그걸 부추겨요. 참어, 큰일 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싸움을 확 시작하고 나면 주변이 이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환해진 것처럼 예, 그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 진급이나 뭐 고과 같은 건 좀 포기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싸움을 시작함으로써 좀 더 결정적인 불이익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는, 대놓고 하는 왕따는 이제 아무도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 싸움 하길 참 잘했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 자꾸 나오는 이유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피해자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거 말고 피해자들에게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그 서지현 검사가 그 사실을 공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아까 오창익 사무국장님은 뭐 검찰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검찰같이 그런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별장 가서 받고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잖아요. 지난 시기에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끼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검사 동일체라고 그래서 뭐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면에서 전체주의 문화가 강하고 그 전체주의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남성인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소모품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기기 마련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서검사입니다. 얼마나 8년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를 생각하면 그분의 용기가 대단하고 사실은 이 변호사님처럼 많은 걸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피해자인데. 피해자이니까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도 힘든데 솔직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 표창을 2번 받았다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를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해줬을까 아실 만한 분이 그러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아까 이은희 변호사님은 털어놓은 다음부터는 쉽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 털어놓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아닌가요? 지금 이제 오 국장님이 아픔, 상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픔과 상처는 사실 피해 팩트 때문에 아픔과 상처라기보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할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쳤어. 뭐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 이런 비난들. 그리고 원래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 막 이런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게 이제 요즘 현실이어서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진짜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고발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은희 변호사님도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나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죠. 일단은 주변 소문이나 혹은 이제 회사에서 서면이 옵니다. 그 서면 안에는 네. 저에 대한 빼곡하고 깨알 같은 각종 비난이 이어져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 청바지를 입고 출근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별무늬가 있었다, 꽃무늬가 있었다, 막 내 청바지에 그런 게 있었군 이런 거를 막 알게 돼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죠. 저 지금도 그 서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영화제를 주말에 갔다 와서 뭐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얼굴로 출근한 적이 있다.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얼굴이었던 것도 제가 주말에 부산을 다녀온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왜? 알았냐를 그거는 떠나서 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있는 사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글로벌 기업이 그런 일을 해요? 네, 뭐 이런 건 근데 글로벌 기업만이 아니라 제가 공공기관, 각종 회사들이랑 이제 사용자 책임 관련해서 소송을 해보면 네.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하고 이제 뭔가가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얘가 뭔가를 원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부서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부서 이동을 위해서는 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꽃뱀론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기 뭐 플러스 무능력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너 이제 큰일 나. 너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하려고 그래. 너 한국에서 살 수 있겠어? 이 두 가지 속에서 피해자는 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도 싸움을 시작한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꼭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그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만약에 정말로 문제되는 행위라면 그것에 대해 얘기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유독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혹은 약자가 그 강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 그 의도를 그렇게 철저하게 알아야겠는지 검증해야겠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서지영 검사도 이제 본인은 그때 그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개인이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너무 어렵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죠. 실제로 불이익이 있죠. 있는데 그거는 동료 안에서 혹은 그 조직의 문화 안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장 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을 피해가는 불이익을 주죠. 예, 법에 걸릴 만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감수성이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소송들 안에서 그 병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 간호사 사건들은 간호사가 의사한테 성추행당했다고 얘기하면요. 회사 안에 나중에 소문이 이렇게 퍼집니다. 병원 안에 제가 야한 옷을 입고 다녔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을 못했대. 소문이 뭔가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어떤 또 무엇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재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사권자의 재량. 그래서 그게 불이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의 사건은 10년 전이었지만 그 10년 전과 지금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보면은 강자가 약자한테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사기업에서 뭐 오너나 뭐 이런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야말로 생사여탈권 같고 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 너무 많은 걸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정말 범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인데 이를테면요. 국가기관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든지 근로감독을 한다든지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든지 또는 조직 내에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돼 있으면 이런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헤쳐나가다 보니까 상처가 곪고 터지고 아니면 자기가 조직을 떠나야 되고 패배자가 돼서요. 그러니까 함께 연대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그 문제를 보면서도 이문정 검사가 그런 얘기했죠. 검찰 개혁이 있지 않으면 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왜 검사들이 안에서 해결이 못하고 밖에 나가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도 개혁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완전 급조잖아요. 그전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조직으로 경찰이 있는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해가지고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명의 외부 전문가와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했고요. 성평등 정책관을 외부에서 2분을 모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 내에서의 성평등 문화, 성차별을 줄여나가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전 이런 게 방법이지 사건 하나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수임 사건 중 상당수가 성폭력 소송 아무래도 관련된 거라고 네, 소송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좀 그 안타까운 사례 같은 걸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타까운 사례는 너무 이 시간에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피고인이 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 직후에 택시를 타고 가해자가 따라 타요. 이 여자가 내려요. 내려서 뒤에 있는 택시를 타요.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했다라는 것도 증언이 있지만 두 번의 택시를 탔는데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추행이 없었을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게 판단 이후에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데 우리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때릴 때 합리적 의심에는 이런 정도의 의심이 있으면 무죄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걸 몰랐을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무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의심이 드는 순간. 왜 가해자 우선이 되는 겁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주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양측의 주장은 항상 대립하기 마련이고 또 이게 정말 성범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서 무고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가릴 수밖에 없고 또 법원이 가리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규칙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런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한계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굉장히 좀 억울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판결 사례를 보면 피해자 편, 약자 편인 경우는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현실의 한계이다. 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현실의 한계가 너무나 크다. 지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성인지감 수성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8년에. 그런데 정말 무고로 성폭력으로 신고나 고소를 했다가 무고가 되는 사례들을 보면 네. 정말 90년대 저희가 처음 성폭력이라는 걸 이슈로 걸고 혹은 단체의 이름으로 걸고 운동을 하면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 준비를 잘해서 무고에 의심이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피해자라면 당황하고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어야 하는데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소장을 썼고 진단서를 준비했고 그건 물론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했다고 누누이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은 꽃뱀이라고 의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문화.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정도라면 아까 택시를 2번 갈아타고 빨리 가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건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의 일상의 우리 인식의 문제. 그게 지금도 2018년에도 여전하다라는 게 사실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음. 저는 구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사법부 우리의 법조계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 부분에는 가치관이 개입이 되고요. 어떤 걸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결국 법관의 판단 혹은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때 검사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됩니다. 성감수성이 어떤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은 필요하죠.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뭐 무고죄뿐만이 아니라 뭐 성폭력, 명예훼손, 살인, 아동학대 모든 것에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는 반드시 들이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순간 우리 사회가 현재 우리 법조계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성폭력 범죄와 지금 성폭력을 무고로 고소했다고 하는 무고 범죄에서 같은 사건에 같은 정도의 엄격한 합리적 의심을 들이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왜 이 성폭력 문제 제기를 굳이 해서 그 얻을 게 무엇이었는지 같은 것들을 성폭력의 동기가 있었는가, 성범죄의 동기가 있었는가만큼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법조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 개인, 가해자 개인과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문제이고 검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우리가 검찰 사건에 시끄럽고 뭔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이, 법원이 우리의 사건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조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추가하면은요. 네. 당연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성 관련된 범죄뿐 아니라 무고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이번 검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상 규명을 확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고죄와 성범죄를 다르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범죄고요. 그리고 또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사법질서 체계를 흔들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법정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성범죄를 당했다는 그 측과 아니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는 측도 사건을 둘 다 하다 보면 사실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오늘 계신 분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로 수사받는 경우에 무고죄에 비해서 훨씬 더 유죄의 예단을 갖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 추정 아니냐라고 동의하지 않고요. 예, 말씀을 제가 다 끝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토론자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조계 내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을 잘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잘못했다. 뭐 죄인이다라고 단정하고 가는 분위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도 남성이고 저도 남성인데 남성들은 이런 문제에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게 여럿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성들의 처지를 상상할 뿐이거든요. 알지 못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장이 여성이 나왔어요. 건국 70년 동안 검찰에 고위급 검사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전형적인 남성 조직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에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몇 명 끼어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전형적인 남성 조직입니다. 남성들끼리 수사하고 남성들끼리 기소하고 남성들끼리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약간 좀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요? 네, 왜냐하면 네. 수사관, 경찰 또는 검사 중에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죠. 그런데 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수사관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성 의뢰인이면 안심을 하고 또 반대로 남성 의뢰인의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하고 또 재판을 갑니다. 그럼 재판장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또 남성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좀 떨기도 하고 또 여성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안심을 하기도 하고 사실 성별은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위주의 조직이라고 해서 남성 위주로 판결이 될 것이다,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그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조직이 남성 문화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검찰 조직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를테면 검찰총장하고 저녁을 먹고 헤어져요. 그러면은 검사장들도 다 직급이 있어요, 위계가. 그래서 뭐 기획조정부장, 그다음에 마약조직범죄부장 이런 식으로 총장 가면 나머지 차장부터 90도 인사합니다. 갈 때까지. 그다음에 차장이 타면 또 90도 인사해요. 거의 뭐 조폭처럼 이거를 10명이 갈 때까지 다 하는 조직이에요. 위계가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자, 이런 조직이 뭐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 귀 기울인다고요? 전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은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전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성평등위원회가 조직 안에 있고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8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다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 오 국장님이 지금 성별의 권력 때문에 지금 이게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한 이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뭐 불안해야 하고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똑같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똑같은가? 우리가 똑같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기준이 과연 같은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건 흘려듣고 정말 중요하게 저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서와 이런 고소장을 쓸 수 있었고요. 수없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상담소에서 상담받아 준비하는 괄호 안에 묶어 삭제해버리고 기록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시골에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의도가 의심된다로 정리해버리는 이 기준이 과연 똑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다르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의심의 시선을 먼저 갖고 있는 사실은 우리 일상의 문화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숫자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우리의 안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남성 중심적이고 그 안에 생물학적 성별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남성화되어 있는 의식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면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가 사실 이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다음 가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을 내릴 거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부족한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도 거듭거듭 의심하고 내가 안전할까?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 말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바로 이제 무고로 의심받는 건 거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2만 7천 건 정도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이거는 잘못을 한 것 같다.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기소한 건이 11,000건입니다. 그리고 또 불기소 이거는 뭐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 재판으로 보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한 것이 13,000건으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수사기관이 굉장히 경직된 그런 가치관과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성폭력 범죄를 당했지만 기소가 안 되고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게 그런 일이 없는데 무고를 했거나 아니면 과장했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중간 단계로는요. 그런 범죄를 당한 건 맞지만 어떤 사법적인 그런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거나 제출하지 못해서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가 가장 많은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 여성들이 약자들이 강간을 매개로 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꽃뱀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터뜨리겠습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냐면 OECD 가입국 중에서 남성 평균 임금 대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 가장 큰 나라예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0만 5천 원 받아요. 뉴질랜드, 핀란드 같은 나라는 100대 99.8, 100대 100.2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여자란 이유만으로 60만 원 받아요. 남자들이 100만 원 받는데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뭐 특별히 우리 사회에 기여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성 문제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부터 가해자들까지 우리에게 경험되어 있는 게 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걸 이야기해서 소명받은 다음에 남아서 잘 다녔는가? 그 이후에. 그렇죠. 혹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소명이 안 된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고로 낙인 찍히고요. 졸지에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액의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낙인이 또 찍히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그 판결로서 뭐 내가 전과자가 되거나 뭐 배상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나고 어떤 법적 대응을 가해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법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면 피해자의 삶이 무너질 거야라는 경험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피해자 자신도 용기를 내기가 어렵고요. 가해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했으니까 손잡고 같이 수사기관이나 조직에 말해줄 게가 아니라 네가 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변호사가 됐을까요? 저는 왜 책을 썼을까요? 저는 왜 로스쿨을 갔을까요? 역순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회사에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다 소명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회사가 이제부터 잘해줄 테니 다니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만두셨을까? 그 조직 안에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4년 싸우는 동안 저는 변방의 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제 제가 있던 부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일하던 것과 되게 동떨어진 부서를 가져. 제 고과는 어땠을까요? 제 고과는 C-D 막 이러고 깔고 갑니다. 그리고 제 진급은 다 누락이 되죠.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나오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과장으로 불립니다. 명예퇴직을 했으니까 그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때. 그 전까지 제가 대리였어요.
그럼 제가 명퇴를 안 하고 만약에 거기 남아서 그때 과장을 달면 제 동기들은 곧 차장이 되고요. 제 후배들도 곧 차장이 됩니다. 생활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서에 있다가 원래 일하던 해외 영업으로 가서 말 그대로 경력 단절이 4년 생긴 건데 제대로 활약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법조에서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로스쿨을 가야겠다는 사실은 법조인이 돼야겠다가 아니에요. 회사를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38에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이 몇 개 없어요. 자영업.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자영업으로 제가 로스쿨을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자마자 첫 석 달 동안 책을 씁니다. 왜 책을 썼을까요? 제가 이거를 싸우는데 지침을 받을 만한 책도 없어요.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 단체도 이 경험이 없어요, 별로.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질 않았으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그냥 지나온 거라도 기록을 해둬야 될 것 같았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싸웠던 기간 자체가 반짝반짝한 나의 20, 30대였노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기록하고 이게 많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조에도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반영이 아직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뀌고 법원이 바뀌면 참 좋겠죠. 근데 법원하고 검찰이 바뀌기를 기다리기에는 개혁해야죠. 네, 좀 그것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혁이죠. 뭐 스스로 개혁 못한다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입증이 다 된 거니까요. 중병이 들었는데 검찰은요 지금 너무 희한한 게 자기들이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고 깨끗한 조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거학을 일소한다면서 좀 엽기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병 의식도 없는 거예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검찰 권한을 쪼개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저는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전 남자들한테 제가 남성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뭐 문단에 있는 어느 분도 이제 거명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어쩌면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뭐랄까 왜곡된 성의식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친근해서 그랬다, 격려하려고 그랬다, 뭐 좋아서 그랬다,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건 자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할 만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성평등 교육 같은 걸 수강하도록 하는데 인터넷으로 40분인가? 그 제가 해보니까 어디 대학에서 저도 수업을 해야 돼서 해보니까 소리 꺼놓고 그냥 때 되면 클릭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교재도 너무 옛날 거여서 그 작년에 봤던 거 그대로 보여주고 아니 몸에 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이게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삶도 지켜주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통했을지 모르지만 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하면 너도 한 방에 훅 간다. 정말 큰일이다. 너도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야단만 칠 수 없거든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까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부족해요. 제도 교육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그다음에 사회교육, 직장교육, 노동교육 이런 것도 안 가르칩니다. 사회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하여튼 남성들도 조심해야 되고 새로 공부해야 된다. 자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미투 운동의 확산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일단 딱 불은 붙여졌잖아요. 네. 앞으로 이게 좀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당위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마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국내에서 이제 거론되면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역풍이라고 하죠.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어깃장의 여성단체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애쓰면서 사실 어깃장을 합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깃장 부리는 사람한테 합리적 껍데기를 쓴 어깃장에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겪고 있는데 모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교육 너무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한테 관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 와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면 선생님, 저 남중남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수업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 남중남고가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하니까 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끼리 이건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대학에 오니까 규정이 이걸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데요.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한테 이게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건 친밀함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거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이 미투 운동에서 이제 하기 시작할 텐데 이럴 때 그것에 우리 문화가 뭐가 문제였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지? 뭐 누군가는 이제 알았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인이라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오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 이후에 용기를 갖기 시작했다고 봐요. 검사도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검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성 조직에서 일하는 초라한 여성도 용기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딸을 키우면서 여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라는 말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하면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일이 인권운동이어서 막 억지로 노력했지만 저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남성본이 이런 게 저 자신이 되게 이상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서울고등학교는 자연스럽지만 서울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회잖아요, 한국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상태이고 굉장히 야만적인 상태이고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성평등 점수로 따지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와 사회가 다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그럼 전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 청와대 청원 20만 명이 넘게 청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의 의무화. 사실 이제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 교육을 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교육 의무화 해달라고 90년대에 저희가 외쳤고요. 그래서 성교육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가 또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걸로 뭔가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내 일상은 별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건은 사건이고 그건 폭대 위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고 우리 일상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일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인지력 자체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요즘에 소송을 하다 보면 어떤 성폭력 무고가 많냐면 젊은 계층의 성폭력으로서의 인지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성폭력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의 그 정도의 차이가 지금 되게 커요. 예를 들면 교육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20, 30대는 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했으면 이건 성폭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조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을, 그 의사표현을, 거부 의사를 막 더 좀 적극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에는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고조차를 얘는 분명히 성폭력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무고로 판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너무 교육을 잘해서 그런데 윗세대는 교육이 너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갭이 판단 주체는 근데 보수적으로 교육받은 세대 그리고 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인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할 게 아니라 더 나이 든 사람들이 교육을 다 해야 받아야겠는데. 됩니다. 유치원부터 해야 되고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해야 되고요. 성폭력 감수성만이 성 문제에 대한 감수성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폭력 감수성도 우리가 떨어져요. 한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말려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내 마누라 내가 팬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 저 스스로 움찔한 거예요. 맞아. 지 마누라 지가 팬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람들이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도 해주고요. 말려주고 이렇습니다. 폭력 감수성이 조금 올라온 네. 거예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누군가 길거리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말려주고 촬영해주고 하는 이웃, 선한 사람들이 연대해줄 때 폭력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연대를 하자.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의 우리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오빠이고 누군가의 아빠잖아요. 딸의 아빠잖아요. 여성 없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물론 성폭력이 뭐 여성폭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성 간에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이 나에게도 매우 유익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은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많은 그 피해자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44개국 중에 118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성격차라는 건 그 나라의 성별 격차, 아까 이제 임금 격차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역차별을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격차가 크다라는 건 역차별을 얘기할 때 이미 동등한 상태에 있을 때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자성에 대해서 무지해 있는지 그리고 성과 관련한 폭력에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을 고치는 건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병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병의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건강할 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뭐 건강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지 않은 상태, 건강한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뭐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 그러니까 병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줘야 될 경찰, 검찰, 법원은 여전히 남성 위주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도 우리 딸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회에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성 관련된 문제가 사실 성별, 특히 남성 위주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자칫하면 또 남녀의 또 갈등으로 또 전환돼 버리면 그건 또 사실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또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섞여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가한 성범죄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고 동성 간의 문제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해를 했다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해를 했거나 그 가해가 뭔가 일어났다라는 게 부끄럽기보다는 그것을 알게 되고 문제제기 당했는데도 그걸 방치하거나 그것에 대해 아무 조치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창피해지는 거다라는 거를 사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자꾸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피해자들을 향해서 미투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질문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뭐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에게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묻지 말고 피해자에게 용기 내라고 하지 말고 사회가 함께 용기 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처음 걸어간 사람의 용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또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되는데요. 용기를 내준 서지연 검사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